제가 첫 번째 발제이고요. 제목을 공공건축이 지역과 생활을 바꾼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공공건축과 관련해서 발제를 할 때는 공공건축이 지역을 바꾼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지역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생활을 바꾼다라는 말을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 제대로 공간을 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와서 그 아래층에 내려가서 이런저런 전시를 봤는데요. 거기에 공공건축이라는 워딩이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공건축이 당연히 가져야 하고 중요하게 구현해야 할 가치는 공공성이다 라고 이제 워딩이 적혀 있었고요. 제가 공부를 끝내고 연구소에 2008년에 입사해서 제일 먼저 했던 연구가 건축 도시 공간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아마 10년이 된 이 자리에서 공공건축을 발제를 하라고 미리 공부를 저에게 연구소에서 시켜주신 것 같아서 그 문구를 보면서 좀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공건축 아까 뭐 축사에서도 잠깐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공공건축은 기본적으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많은 유형의 건축물들이 다 공공건축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안전부 소관이고요. 파출소는 경찰청, 소방서는 소방청,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학교는 교육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LH공사.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항상 가까이 접하는 공공건축들인데 이 건축물을 짓는 정책을 만드는 부처들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공건축을 저희가 10년을 넘게 연구를 했는데도 빨리빨리 성과가 안 나는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워딩을 적으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공건축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건축물 동수로는 20만 5천 동 정도가 있고요. 연면적으로는 2억 8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아래쪽에 그 작은 그래프는 전체 건축물 대비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써놓은 것인데요. 동수로는 2점 몇 프로이지만 연면적으로는 5점 몇 프로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공공건축이 평균적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통계를 처음에 조사하기 전에는 공공건축물 중에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이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는 국가소유 건축물이 5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의 공공건축물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중요한 건축상을 받은 공공건축들은 거의 대부분 빼놓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국가가 지은 건축물 중에 건축상이 빨리 나와야 이게 좀 제대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공건축물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같은 교육연구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연면적으로 봐도 교육연구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공공건축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 학교를 제대로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규모 건축물이 많습니다만 7, 80년대에 주로 그 행정 서비스가 많이 요구되고 도시가 확산되면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30년 이상의 나이를 먹은 공공건축물들이 25%, 20년에서 30년 미만이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후화가 되고 있거나 곧 많은 나이를 먹는 이 공공건축물들을 어떻게 하면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용도가 다했다면 다른 용도로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재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신축 건물에 대한 고민만큼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것이 공공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로는 공공건축은 주민의 커뮤니티 거점이 되기도 하고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고 도심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공공건축을 얘기할 때는 획일적이다, 권위적이다,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파출소 건물들, 과거에 호화청사라고 비판을 받았던 건물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시청이나 도청이 먼저 뭐 다른 정책적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읒 지자체의 그 청사인데요. 뭐 조금만 보시면 아실 곳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공공건축 연구를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왜 이런 공공건축이 지어지고 잘 안 될까라는 것에 공통적인 워딩이 기획의 부실이었습니다. 뭐 추가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에 본인이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계획 변경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저희가 건축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70%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을 주셨고요. 작은 공공건축물도 공사비로 치면 20억, 많게는 뭐 몇천억으로 지어지는데, 어제까지 세금을 걷던 세무공무원이 세무서의 감독이 되고, 도둑을 잡던 경찰관이 파출소를 짓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의 공공건축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나는 모르니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항상 건축사들이 계약을 할 때 가면 담당 부서 공무원한테 듣는 이야기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부실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하는 대상이 공사비로 치면 50억 정도를 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50억 미만 사업이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러한 건축물들은 사업의 기획부터 최종, 준공까지 거의 아무런 평가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지어지고 있다고 관련 제도를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준공 이후에 사업평가를 거치는 사업이 전체의 0.5%에 불과하지만 이것도 셀프 평가로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한 전제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적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된 기획이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아우리에서 그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공공건축 정책의 추진 경임이 현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건축기본법이 2007년에 제정이 되면서 건축 정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해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들어졌고, 2008년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건축정책이 부처의 경계를 뛰어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뒤인 2010년에는 제1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여기에도 공공건축 프로세스 개선 등과 같은 공공건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이 실천과제로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14년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과거에 토목과 건축이 같이 하나의 그 관리되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이 떨어져 나오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으로 됐고, 거기에서 공공건축의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절차들이 규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저희 연구소가 지정을 받게 되면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포함한 공공건축의 기획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구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2016년에는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1차에서는 실천 과제 정도에 있던 공공건축이라는 워딩이 드디어 전략으로 격상이 돼서 보다 중요한 건축정책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 거기에도 공공건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이 포함이 됐고요. 특히 2018년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에 2014년에 법이 제정이 될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공공건축과 관련된 절차들이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4월 18일 날 총리께서 주재하신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되는 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중요한, 물론 다른 중요한 일도 많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거의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 제목의 우리 연구소의 기본과제, 수시과제, 일반사업보고서, 수탁과제들을 다 제목을 모아봤습니다. 한 60편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초기에는 이게 앞으로 잘 안 넘어가네요. 초기에는 보시면 공공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가다가 조금 지나니까 학교,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점점 세분화된 공공 업무 시설 이렇게 세분화된 구체적인 정책 연구 대상으로 확대가 됐고 통합적 관리, 뭐 정책 방안 마련 이런 정도에서 평가, 그 다음에 관리 체계, 면적 기준, 그 다음에 민관 협력 방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연구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걸 정리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60편 정도의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냈던 성과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건축기본법은 말씀을 드렸고 2014년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도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기획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들, 좋은 설계자를 뽑기 위한 방안들, 그리고 공공건축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정책과 제도로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지금 2차까지 와 있습니다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많은 지자체의 지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지역의 정책에서도 공공건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다양한 부처가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처의 정책이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연구를 통해서 계속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 공공건축 설계 발주 가이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가이드들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국토부에서 그 지침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했고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 다음에 서수정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지역재생 내용에도 들어있는 영주시의 공공건축 공공간 통합 마스터 플랜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 박사님께서 아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연구소가 창립이 되고 나서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공공건축의 선도지자체를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 손을 들어준 지자체가 영주였고 거의 한 10년 넘게 저희가 영주시랑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드렸고요.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영주시를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전국 지자체 연간 1000명 넘는 공무원들이 영주시의 공공건축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코이카 사업들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의 세부 특정 공공건축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 중에 하나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대통령 보고를 통해서 공공건축 총괄관리기구,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2년 동안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동으로 그럼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2013년에 제정이 되고 2014년에 시행이 되면서 2014년 6월에 공공건축 지원센터로 저희 연구소가 지정을 받았고 아마 다음 달이면 이제 지정을 받은 지 5주년이 되는 또 의미 있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 지원센터에서는 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정한 법정 업무들과 함께 지원 업무 그리고 연구 업무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사업계획 사전 검토인데요. 이거는 그 공공기관이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를 발주하기 전에 기획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공공기관은 그 의견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할 때는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의 규모, 내용, 사업 기간, 발주 방식, 디자인 관리 방안,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그리고 공공적 가치와 품격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고 개선 방안을 자문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몇 건 정도로 했는지 한번 세봤습니다. 지금 접수된 거 말고 의견서가 나간 걸로 계산했을 때 지난 4월까지 저희가 1068건을 소화를 했고요. 사업비로 치면 22조니까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의 5% 정도일 것 같고요. 연면적으로는 953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여의도의 한 3.3배. 여의도 이렇게 하면 또 옛날식 표현 같아가지고 롯데월드 타워 면적의 23배가 되는 걸로 이제 연구원이 추가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외에도 다양한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도둑 잡던 사람, 어제까지 세금 걷던 공무원들이 공공건축 사업을 설계를 발주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처 내에 무슨 축적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센터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작년에는 한 장소에 오시라고 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서 아예 저희가 훌륭한 강사진을 10분 정도를 모시고 전국의 기관의 국토교통부에서 도움을 주셔서 공문을 다 보냈고요.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더니 김광현 교수님이 가장 경쟁률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퇴직을 하시고 시간이 좀 남으셔가지고 또 그런 교육에 상당히 열의가 있으셔서 가장 많이 교육을 수행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857명과 집체교육 한 번 해서 거의 900명 가까운 관계자 교육을 마쳤고 올해는 1000명을 넘겨달라고 국토부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연구원들은 지금 막 힘들다고 하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좋은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공공건축 통합계획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신진건축사 대상 시범 사업을 대행을 해드리기도 하고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쳤는데 이 사업은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 단계에서도 물심양면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렸던 사업은 내년에 두바이에서 그 엑스포가 열리고 한국관이 건립이 됩니다. 코트라에서 한국관 사업을 하는데요. 5년마다 한 번씩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전담 조직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속 새로운 시행착오들을 겪고 계셔서 저희가 작년에 설계자 선정하고 사업 기획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드려서 지금 열심히 설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건축 정책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현재 공사비로 치면 50억 이상이었는데요. 이 기준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공사비로 치면 20억 원 정도 이상의 사업들은 다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의 2배 내지 3배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물론 소규모 공공건축이 조금 더 기획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의 기획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만 저희의 일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대책 마련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그 건축설계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12월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각 지역별로 저희와 비슷한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 청건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컨설팅도 해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있고요. 아마도 이 자리와 관련이 있는 서울시가 가장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는 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돌봄센터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 시설들을 생활 SOC라고 명명을 하고 향후 3년 동안 정부에서는 4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생활 SOC의 대부분이 사실은 공공건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4월 18일 날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김상문 국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컨대 총리 주제로 여러 부처가 모여서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논의한 것은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됐던 것이 총괄건축과 공공건축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획도 강화하고 장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좋은 건축가를 선정하고 좋은 건축사를 선정하는 일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설계 공모를 확대하고 공모 방식을 다양화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공공건축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소관법 관련 절차들을 좀 하나로 모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칭입니다만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발표가 된 바가 있고요. 당장은 5개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여기 보시는 중요한 사업들에 먼저 디자인 개선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처끼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내일 오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이 범정부 공공건축 협의체의 발족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저희 공공건축 지원센터 라고 적었습니다만 저희 연구소의 공공건축 연구와 사업을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공건축 지원센터 조기에 정착이 되고 저희 국가센터와 지역센터가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1000건 넘게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했는데 이 결과들을 그냥 저희만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나왔던 검토 의견들, 발굴된 문제점들, 개선할 방안들을 다양한 가이드로 정리해서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의 선도 사례 발굴 육성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는 개별 사업의 특정 단계에서 도와드렸더니 이게 별로 이렇게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지원해드리는 시스템을 바꿔서 예를 들면 당진시에서 공공건축 전담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팀이 어떻게 하면 전체 공공건축 조달 프로세스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디자인 관리 체계 전체를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일을 하기로 했고요. 올해는 우선 당진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제고가 저희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비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5주년 정도 됐습니다만 앞으로 5년, 10년, 20년까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